자,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꽤 오랜 시간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정말 제 짱돌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역대급 미스테리한 사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베카 자하우 1979년생이고요. 그녀는 미얀마의 친족 출신으로 2001년도, 그러니까 레베카가 22살일 때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예요. 1년 만인 2002년도에 아리조나에서, 미국에는 약간 그 간호사들의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에서 이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해요. 안과 테크니션은 환자가 오면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하고 기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관리하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널스처럼 이제 일을 하셨던 거죠. 일을 하면서 근처에 간호학교를 다니던 36세의 닐이라는 학생과 이제 결혼도 하게 돼요. 근데 2009년 10월에 레베카는 안과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데이트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 간호학생이었던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환자로 와서 데이트를 시작한 이 남자는요, 보통 그냥 남자가 아니었어요. I'm Jonah Shaknai, the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 조나 Medicals. 샥나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요, 52세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레베카보다 22살 연상인 남자였는데요. 제약회사 회장으로 자수성가한 엄청난 부자였어요. 디스포트라고 약간 보톡스 대체제 같은 거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필러, 뭐 레스틸렌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수출이 되어 있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 남자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리조나에서도 성공한 갑부, 10대 갑부 막 이런 데도 들고, 2021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하원의원의 건강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함. 이름이 되게 길다, 그죠?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재벌을 넘어서 거의 미국 사회 거물 같은 그런 남자? 병원에서 그냥 뭐 스몰 토크 많이 하잖아요. 환자들하고도. 환자로 처음 만난 날 뭐 얘기하다가 이 남자가 언제 한번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저녁할까? 이런 느낌은 약간 우리 데이트할까? 랑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조나 같은 경우에는 22살 연상이었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결혼을 안 했냐? 이 남자는 레베카를 만나기 전에 2번 결혼을 한 이력이 있었고요. 첫 번째 와이프와의 사이에서는 2명의 10대 자녀가 있었고요. 2008년에 이혼을 한 두 번째 와이프 사이에서는 6살짜리 맥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와이프의 이름은 디나. 근데 두 와이프랑 특히 그 10대 두 자녀가 레베카를 엄청 싫어했대요. 대놓고 절대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고. 앞에서도 대놓고 막 완전 진짜 천대를 했다고 해요, 레베카를. 그런데 이 6살짜리 맥스 있잖아요. 맥스는 레베카를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애기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레베카도 맥스를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이 집안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거는 얘 한 명, 아이 한 명 뿐이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더 같겠어요. 그거를 이 엄마인 디나는 너무너무 눈꼴 싫어했대요. 그래서 더더욱 레베카를 싫어했다고 해요. 2010년 3월 둘이 데이트를 한 지 이제 5달쯤 됐을 때예요. 레베카는 아리조나의 그 안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나와 동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1년 6월 둘은 조나가, 남자가 별장을 갖고 있는 샌디에고의 코로나도라는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하는데요. 그림 같지 않아요? 바로 해변이 있는, 엄청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엄청 또 비싼 동네예요. 참고로 조나가 소유한 곳은 맨션이에요. 맨션. 대저택. 이름하여 스프레켈스 맨션이라고. TMI를 드리자면 이 맨션은 한때 미국 서부의 설탕계를 주름잡았던 스프레켈스 설탕 회사의 회장이 1913년도에 지은 프랑스 스타일의 맨션인데요. 총 310평에 방이 10개, 화장실이 11개, 그리고 손님 별채가 따로 있는 맨션이에요. 두 번째 와이프 디나는 그 맨션 바로 근처, 집 몇 개 떨어진 곳에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날 이 맨션 안에는 레베카와 맥스, 그리고 레베카의 13살짜리 동생 제나가 방문해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맥스가 이 집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층 난간에서 퀵보드랑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맥스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당시 레베카는 1층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쿵 하고 큰 소리가 나가지고 팍 뛰쳐서 나와보니까 맥스가 이미 떨어져서 엎드려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동생 제나는 2층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제나한테 제나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서 911에 신고를 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당시 제나도 막 샤워를 하고 옷을 막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는데 부랴부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황급히 911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집에서 그 누구도 맥스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보지를 못한 거예요. 레베카가 처음 맥스를 발견했을 때는 맥스가 의식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오션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단어를. 참고로 오션은요, 맥스의 아빠 조나가 키우는 반려견인데요. 그 말을 한 후에는 곧 의식을 잃어서 얼굴뼈에 심각한 골절과 그리고 척수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로 중환자실로 이송을 해요. 맥스 주변에는 작은 공 몇 개 하고 샹들리에가 떨어져 있었어요. 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퀵보드도 같이 떨어져 있었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이렇게 카펫 위에서 그 퀵보드를 막 타고 가다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이거 제어를 하지 못하고 난간 쪽으로 쓰러지면서 그대로 고꾸라져서 떨어졌을 거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샹들리에 이렇게 잡으면서 같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고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맥스의 사고를 엄마인 디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아이들이 뭐 막 활동적이곤 하지만 막 그렇게 막 무모한 짓을 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이 디나가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설 탐정이 이렇게 막 보더니 하는 말이 카펫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속도가 될 수가 없대요, 이 두꺼운 카펫 위에서는. 그리고 이 난간이 자연적으로 맥스 혼자 사고로 그냥 고꾸라지기에는 맥스에게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샹들리에도 경찰은 맥스가 그 샹들리에를 잡으면서 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맥스 손에 뭔가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상처도 맥스 손에는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 탐정은 누군가가 맥스를 밀치고 사고를 가장하기 위해서 그 퀵보드와 함께 샹들리에도 누군가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고 후 단 5일 만인 7월 16일 결국 맥스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점점 더 이상해져요. 여기서부터 진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사고 당일인 7월 11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엄마인 디나에게는 쌍둥이 자매인 니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나가 다른 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자기 조카한테 발생을 했으니까 막 급하게 코로나도로 방문을 했어요. 7월 12일이에요. 아담이라고 조나의 남동생이에요.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멤피스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경력 있는 보트 조정사로 주로 미시시피 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날 레베카와 조나, 아담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조나는 다시 아들 맥스의 병상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막 아파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자기 아들이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큰 맨션에는 레베카와 아담 둘이서 지내게 됐어요. 참고로 이 둘이 본체에서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맨션에는 게스트가 지내는 이 하우스가 따로 있었어요. 아담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냅니다. 아담은 그날 저녁 8시쯤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인 이른 아침 6시 45분쯤에 커피를 마시려고 본체로 가던 중에 맨션 2층 발코니에서 목이 메어진 레베카를 발견해요.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Yeah, I got a girl hung herself. I got a girl 이러잖아요. 여기 목맨 여자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막 댓글 보면 왜 스스로를 거리를 두지? 자기 형이랑 2년간 만났고 어제 같이 저녁도 먹고 헤어진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It's on Ocean Boulevard across from the hotel, same place that you came and got the kid yesterday. Is she still alive? I don't know. Okay. 자, 그리고 아담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요, 주방에서 나이프를 들고 이런 테이블을 막 들고 와가지고 올라가서 목에 연결되어 있던 밧줄을 자르고 레베카를 잔디밭에 뉘어요. 아담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목에는 밧줄도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그 위로 파란색 긴팔 티셔츠의 몸통 부분이 3번 정도 휘감겨져 있었고, 그리고 입 안에는 긴팔 티셔츠였대요. 긴팔이 3번 정도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 상태로 입안에 재갈처럼 물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입안에 있던 티셔츠를 제거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입으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32살의 레베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레베카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스테리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여러분은 이게 자살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시신은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나체였어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고 뭔가 창밖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뭔가 이거는 레베카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뭔가 공개처형 같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손발이 뒤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묶인 형태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아요? 슬립 매듭, 클리트위치 매듭이라고 주로 뱃사람들이 항해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해요. 아주 타이트하게 꽉 묶여 있었어요. 여기 샌디에고 경찰은요, 이 매듭 완전 흔하게 쓰이는 매듭이거든요. 이 매듭 묶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묶는지 아세요?
난 몰라. 여러분 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맨션이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해변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고 이러니까 약간 지역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트를 소유한 사람들도 많고 당연히 갑부인 우리 남자친구 조나도 보트를 소유했으니까 아니 둘이 뭐 항해도 나가고 그러니까 레베카도 그 매듭 묶는 걸 배웠겠지 라고 했지만 레베카의 가족들이 말하기를 레베카가 항상 했던 불만 중에 아니 조나는 보트도 있으면서 한 번 나를 데리고 물에 나가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고 해요. 레베카의 언니가 말하길 또 우리는 물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항해 전용 밧줄을 묶는 건커녕 우리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자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소름 돋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그 발코니 안에 연결된 그 방, 침대 주변이에요. 침대 주변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 그리고 큰 나이프, 작은 나이프 하나, 그리고 까만 페인트 통과 붓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방 문에는요. She saved him, can you save her? 그녀는 그를 구할 수 있었는데 넌 그녀를 구할 수 있니? 라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편 최초 목격자인 아담은요 레베카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100% 확신한다. 왜냐? 맥스의 사고가 있었을 때 본인이 거기 있었으니까 책임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친인 조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레베카는 아시안이었잖아요. 굉장히 동양적인 백그라운드로 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 아마도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저도 동양인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맥스가 분명히 7월 16일에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레베카가 사망한 날은 7월 12일이에요. 아직 맥스가 사망을 하지도 않았다고요. 물론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긴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집안의 컴퓨터 중 한 대에는 검색 기록에 사망 당일 섹시 에이시안 걸 그리고 뭐 약간 그런 막 묻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애니메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인 애니메 그런 걸 검색한 기록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레베카의 방 안에는 이런 책이 하나 발견이 된대요. 버클랜드의 마법 전집 뭐 이런 제목인데 이 내용 중에는 의식의 하나로 빨간색 밧줄 아까 그 밧줄 보셨죠? 똑같은 색이야.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밧줄을 이용해서 나체 여성의 손발을 뒤로 묶고 목을 묶는 의식이 나와 있어요. 뭔가 엄청 소름 돋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건 방 안과 레베카의 몸에는 그 어떤 DNA도 발견이 되질 않아요. 발코니도 문을 열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방에서 문을 열고. 근데 그럼 문을 열려면 문 손잡이를 잡아야 하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반이. 근데 손잡이는 열려 있는데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아담이 본인이 밧줄을 끊고 시신을 내려서 잔디밭에 뉘어놓고 입으로 CPR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DNA가 하나도 안 나오지? 그리고 샌디에고 경찰은 레베카의 몸에서 그 어떤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샌디에고 경찰은 레베카의 죽음은 맥스의 사고에 죄책감을 느낀 레베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라고 그렇게 사건을 종결해버려요. 자, 만약에 레베카가 경찰의 말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 보통은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약간 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던지 뭐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주변에. 레베카의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약 오전 3시쯤이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인 저녁 8시에서 한 10시, 2시간 동안 언니인 메리와 레베카는 한참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통화 당시에 언니 말로 레베카는 맥스 괜찮을까? 걱정을 하긴 했지만 뭐 그 외에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죽어버려야 돼. 막 이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 막 죄책감을 엄청 느끼고 이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당시가 이제 7월이었잖아요. 우리 뭐 9월이나 10월쯤에 만날까?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알았어 언니 그럼 내가 내일 또 전화할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맥스의 엄마 디나의 쌍둥이 니나도 여기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니나는 조카가 너무 미스테리하게 큰 부상을 당해서 발견이 됐으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집 어디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었는지 직접 맨션에 찾아가서 레베카를 만나서 직접 좀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보내요. 밤 9시 40분에 문자를 보냈대요. 혹시 안 자고 있어? 잠깐 들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베카 폰을 보면 9시 40분이 아니라 10시 40분에 문자가 도착했다고 나와요. 근데 레베카가 답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니나가 직접 이 맨션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니나는 디나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디나 집이 굉장히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막 초인종을 두들기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레베카가 발견된 그 방 불 하나 빼고는 그 거대한 그 맨션이 그냥 캄캄했대요. 새벽 12시 20분쯤에 남친 조나로부터 온 부재중 통화 하나하고 음성 메시지 하나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음성 메시지 내용은 레베카 의사가 말하기를
맥스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걷거나 말하는 건 어려울 거래. 이거 보면 꼭 다시 전화줘 라는 내용이었어요. 레베카에게 콜백은 없었지만 핸드폰 기록을 보니까 누군가 새벽 12시 50분쯤 그 음성 메시지를 2분간 듣고 있었고 누군가 그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과연 레베카 본인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침 6시 45분에 아담이 모닝커피를 하려고 본체로 걸어가다가 그녀를 발견한 거예요. 참고로 그는 911 911 신고 후에 12시간 후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지만 결과는 부정확으로 나왔어요. 옆집 사는 이웃이 이날 사건이 일어났던 한밤중에 엄청나게 큰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She went, ah! And then she goes, help, help. I'd say she's probably late 20s, early 30s. That you were interviewed by law enforcement people, correct? Yeah, I didn't like them. They didn't really say too much. I just told them what I heard and everything else. There's no way she could hear her through that window in the TV room. But the TV window, the window's about this long, and it was completely open, and it's about this high. And you hear everything through. 프레클스 맨션이라고 써있고 옆에 까만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 보이세요? 저기가 바로 레베카가 발견된 곳이에요. 뉴욕 같은 막 시끌벅적한 이런 동네도 아니고 조용한 동네라면 들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 왜 경찰을 그때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냐. 자기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서 TV 소리를 끈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는데 조용하길래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다시 TV를 보시고 그냥 별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레베카의 가족들도 이 미스테리한 죽음의 자살이라는 샌디에고 경찰의 말에 동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변호사 그리고 검시관들을 선임해서 두 번째 부검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레베카의 두 번째 검시를 맡은 이 검시관은요 17,000명이 넘는 이 시체를 부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력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세요. 이분은 여기서 증언을 하시길 너무 부검 후에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보통 사람이 그것도 특히나 여성이 정말 완전한 나체로 자살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두 번째는 보통 중간 길이나 긴 머리의 여성들은 밧줄 아래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게끔 본인이 스스로 묶을 때 그렇게 묶는데 레베카의 시신에는 밧줄 아래에 긴 머리가 잔뜩 껴있었던 거예요. 나도 긴 머리지만 뭔지 알죠?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무언가에 굉장히 강하게 가격당한 듯한 머리에 출혈이 발견이 돼요. 그것도 여기 머리 위 정수리 쪽이에요. 네 번째는 시반. 사후에 시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자줏빛의 반점인데요. 사망 후 보통 30분 전후로 시작이 돼서 4시간에서 6시간 후에는 거의 확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부검을 할 때 사망 시각과 그리고 사망했을 때 당시의 그 자세라든지 어떻게 사망을 했을지 그런 걸 추정을 하곤 해요. 이 시반을 보고. 레베카의 경우에는 목을 매달아서 사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시반이 사지 하부 쪽에 발견이 됐어야 된대요. 근데 이상하게 레베카의 몸통에는 몸 뒤쪽에서 시반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에 뒤로 누운 채로 죽어 있었다는 말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방어 흔들로 보이는 목의 부상, 팔 골절, 등, 팔, 다리 다수의 긁힌 찰과상, 멍들이 발견이 돼요. 샌디에고 경찰은 발코니 아래에 막 나무랑 이런 막 숲을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긁혀서 난 상처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시관은 그녀가 밧줄에 매달렸을 때는 이미 사망해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레베카와 같은 무게의 마네킹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 상황을 재현을 했을 때 스스로 일단 손발이 묶인 상태라면 거기다가 재갈까지 물리고 몸을 던지기가 어려울 뿐더러 발코니도 높았어요. 발코니 위로 어떻게 점프해서 올라가?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런 무게랑 중력 때문에 목뼈가 아예 부러졌거나 정말 엄청난 큰 부상이 목에 있어야 되는데 뼈 자체가. 근데 그런 게 일단 없었고요. 그런 정도의 힘이라면 침대도 상당 부분 끌려져 갔어야 했는데 침대에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검시관들은 누군가가 이미 사망한 그녀의 목에 밧줄을 감고 시신을 발코니에서 내린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침대 주변에 나이프가 2개 있었잖아요. 그 나이프 중에 하나의 손잡이에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간 빨간 게 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레베카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참고로 레베카는 당시 월경 중인 상태였어요. 2018년 레베카 가족은 아담이 레베카를 살해했다는 데에 민사소송을 겁니다. 그들의 검시관은 그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당시 레베카는 아마 샤워 중이었을 거고 샤워기를 끈 상태에서 아담이 나타났을 거라고. 그래서 레베카는 도망가려고 했고 그때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뒤통수를 강하게 직후에 4번을 가격당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때 입에 셔츠를 물리고 손발이 묶이고 그리고 나이프 뒷부분으로 성추행을 당했을 거라고. 그리고 목을 졸려 사망을 당한 후에 발코니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내려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편 아담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댄 웹이라는 업계 최고 중에 최고 변호사예요.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거든요. 도널드 트럼프도 막 선임하려고 했던 그런 변호사로 유명한데 형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금전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레베카의 죽음에는 아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고 그 레베카의 가족에게 5 밀리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샌디에고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다시 자살로 종결이 돼서 그냥 그 사건이 기각이 돼요. 그렇지만 아담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편결은 그대로 하고요. 나 이거 몰랐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 보석금이라든지 이런 뭐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대요. 그 보험회사와 레베카 가족이 합의를 해서 60만 불 정도로 합의를 했대요. 한 7억 정도의 금액이에요. 근데 합의금이 전달됐다고 레베카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레베카 가족도 이 민사소송을 건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매스컴의 관심과 그리고 샌디에고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건 거였어요. 2020년 7월 레베카 가족은 이 레베카 죽음에 대한 모든 조사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샌디에고 경찰청에 소송을 걸어요. 지금까지 샌디에고 경찰이 보여준 이 증거들은 레베카가 자살했다는 결론에만 유리한 자료들만 공개되었다고.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자살에 유리한 증거들이었다고?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있다는 걸까? 살인으로 보여지는 자료들은 이 경찰청에서 은폐를 하고 있다. 한편 샌디에고 경찰 측의 변호사인 토마스 씨는 레베카 가족들이 원하는 그 자료들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1월 말경에 다시 법정에서 심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유의미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다시 여러분들께도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그건 뭐야? 섹시아시안 묶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그 검색은 누가 한 거야? 처음에는 막 범인은 아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 너무 뭐랄까 뭔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아담밖에 그 집에 없었고 심지어 아담의 직업이 보트 조종사인데 레베카를 묶을 때 하필 항해할 때 쓰는 그런 전문적인 방식으로 밧줄을 꽁꽁 묶어놨다? 마치 무슨 용의선상에 있는 딱 한 명이 파티셰인데 뭐 시신 위에 뭐 베이킹소다가 묻어있다 막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너무 명백하니까 이거 뭔가 누군가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보이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사망 추정 시각이 새벽 3시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디나랑 니나, 맥스의 엄마랑 이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었어요. 조나도 그렇고 그 남자친구인 그 사람들은 병원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생겼는데 만약에 애초에 사망 추정 시각이 잘못된 거라면 그리고 혹시나 디나나 니나가 관여됐다면 그들 정도의 재력과 파워라면 굳이 그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청부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어떻게 시신이나 뭐 방 안에 뭐 DNA가 하나도 없지? 그걸 생각하면 또 아담도 너무 수상하고요. 애초에 레베카가 목을 메고 있었던 건 맞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담뿐이었잖아요. 애초부터 그냥 누워 있었던 거 아니야? 매달려 있기는 했었을까? Pretty crazy. First thing, how'd the kid die? Did the dog push the kid? I think the kid was on his scooter. The dog was chasing him. They were running back and forth upstairs. Then the dog leaped at the kid, flipped him over the balcony. Part 2 of the dilemma, the mother, Max's mother. 니나? She masterminded. She hated the brother-in-law anyway. She knew he was a boat captain.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서 And blamed the guy. Said the guy 아담이 looked bad.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끔 She saved She him, saved him. but can you save saved her? So now that means she saved him. That's the mother being jealous that he has a new girlfriend, and then he probably was like, Rebecca is my life. She saved me. 레베카가 이 조나스를 구하긴 했지만 너는 이 여자를 구할 수 있니?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도미닉의 맞아요. 피셜이라는 점. Definitely didn't kill herself. We do know that. 그거는 진짜 레베카가 자살이라는 거 그 진짜 완전 불시시라고. 내가 들어도 진짜 이거 너무 말이 안 돼. 자살일 수가 있냐고. 유서도 안 남기고 그것도 홀딱 벗은 채로? 아니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레베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들어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레베카 가족들은 얼마나 이게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 둘째 부인하고 조나스하고 이혼하기 전에 둘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에. 조나스의 개,
조나스가 이 개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든다고. 몰라, 그런 뭐가 있었나 보지? 뭐 어떻게 뭐 훈련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그런 약간 성향이 있었는데 강아지가 애랑 놀다가 뭔가 또 킥보드로 막 움직이니까 바퀴 달려서 그렇게 맥스가 사망을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과연 맥스는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는지, 레베카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둘이 제일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이 죽음의 정의가 실현돼서 제발 남은 가족들에게나마 이 사건이 뭔가 종결이 되었다는 일말의 안도감이라도 좀 선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일단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봤는데, 또 유튜브 편집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 도저히 결론을 못 내겠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